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테크 매거진 이것이 돈이다의 최혜린입니다. 요즘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금리 차가 커지면서 이를 이용한 새로운 방식의 재테크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에 예금한 돈을 담보로 해서 예금담보대출을 받아 저축은행의 고금리 상품에 다시 가입을 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1년에 약 8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금리차를 이용한 재테크 방법, 과연 문제는 없는 건지 그 허와실에 대해 꼼꼼히 짚어보도록 할게요. 뉴스인뉴스 시작합니다. 네, 서울경제신문 김영필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은행 간의 금리차를 이용한 재테크 방법. 이제는 일반인들도 재테크에 어느 정도 경지에 도달한 것이 아니냐 하는 느낌도 드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활용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예, 과거에는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금리차가 1에서 2%포인트 차이였는데요. 지난해 말부터 2에서 3%포인트로 그 격차가 벌어지면서 이를 이용해서 재테크를 하는 분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고객들의 금융상식이 높아지고 저금리 시대로 인해 조그만 이자율 차이에도 고객들이 민감해지면서 일명 금리 따먹기 방식으로 재테크에 나선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또 덧붙여서 그 시중은행들이 현재 7%대 정도에 달하는 나름대로 높은 후순위채를 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고객을 뺏기지 않기 위해 또 저축은행들은 이보다 더 높은 금리, 8%대 달하는 고금리를 또 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금리 차를 이용해서 재테크를 한다라는 대충의 어떤 감은 오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테크가 이루어지는 건지 적당한 사례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지난해 여름 모 시중은행의 정기예금에 1억 원을 가입한 주부 김모 씨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씨가 가입한 정기예금의 금리는 연 5% 정도였는데요. 뉴스에서 저축은행의 예금 금리가 8%를 웃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예금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만약 은행의 정기예금을 바로 해지했다면 1% 내외의 낮은 이자율을 적용받았을 텐데요. 예금은 그대로 둔 채 이를 담보로 시중은행에서 1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은행의 정기예금을 만기 전에 중도 해약할 경우에는 금리 면에서 크게 손해를 보게 되지만 중도 해약 대신에 예금담보대출을 받게 되면 그 금리 차만큼만 손실분을 감수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해약을 하지 않고 예금담보대출을 선호하는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김 씨가 받은 예금담보대출 금리는 6.5%였는데요. 한 씨는 이 자금을 연 8.5%의 고금리를 제공하는 한 저축은행의 정기예금에 넣어두었습니다. 이로 인해 김 씨는 앉은 자리에서 2%포인트 차이에 해당하는 이자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자 소득세 14%, 주민세 1.4%를 제외하더라도 예금담보대출을 통해 1년간 얻게 될 추가 수익은 약 8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네, 예금담보대출 현 어떤 금융 상황의 독특한 상황을 좀 잘 활용한 상당히 기발한 상품이다 하는 생각마저 드는데요. 법적으로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만 그래도 안전한지 이거 따져봐야 되겠죠? 네, 이런 방법을 이용하실 경우 관건은 안전저축은행을 찾으셔야 한다는 점인데요. 최근 7에서 8%의 고금리 매력에 이끌려서 많은 분들이 저축은행을 찾고 있지만 안전성에 의구심을 갖고 계신 것들이 사실입니다. 또 경기 위축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부실 문제로 저축은행의 경영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얼마 전 전북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소식이 전해지면서 연초부터 저축은행의 안전성에 대한 고객들의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저축은행들과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안전성 지표를 매 분기마다 공개하지 않고 6개월마다 한 번씩 공개를 하고 있어서 고금리만 바라본 묻지마 예금을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내 돈 넣어둘 저축은행이 밤새 안녕할지 이 안전한 저축은행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저축은행들의 안전성 지표에 대한 가장 최근 자료는 2008년 6월 말 현재 자료인데요. 이를 기준으로 자산이 3천억 원 이상인 중대형 저축은행 가운데 이른바 88클럽, 즉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8% 이상,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8% 미만인 저축은행을 찾아야 합니다. 이 기준에 맞는 저축은행은 총 39곳인데요. 상장사 7곳, 진흥, 푸른, 솔로몬, 서울, 제일, 한국, 신민저축은행 중에서는 진흥과 푸른저축은행, 또 솔로몬과 한국저축은행 등이 88클럽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경기, 토마토, 동부저축은행 등이 88클럽인데요. 이와 반해 전일, 으뜸저축은행 등은 BIS 비율이 5% 미만이어서 금감원의 적개시정 조치를 받고 있고 호남 지역의 한 저축은행도 최근 BIS 비율 하락으로 적개시정 조치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네, 은행의 자기 자본 비율인 BIS가 8% 이상인지 또 3개월 이상 연체된 고정이해 여신 비율이 8% 이하인지를 잘 따져봐서 우량한 저축은행을 골라야 되겠습니다. 재테크 자체가 워낙 어려운 시대다 보니까요. 이렇게 조그만 이자 차익을 이용해서라도 재테크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남들 한다고 무조건 따라하시기보다는 우선 안전한지 또 자신의 상황에 잘 맞는지 먼저 확인하는 작업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김영필 기자였습니다. 김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술재테크 김지수입니다. 요즘처럼 지갑을 선뜻 열기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 재테크 계획도 주춤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재테크의 달인들은요, 위기는 기회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냉정한 분위기 속에서도 작품 보는 안목을 꾸준히 키워가자는 그런 뜻일 텐데요. 오늘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까지 활발한 활동이 기대되는 작가들을 만나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세계 시장으로 발돋움하는 작가를 찾아 도착한 이곳. 외교부 산하기구로 우리의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곳인데요. 국제문화 교류를 위한 열린 공간인 만큼 국내 작가와 작품들을 적극적으로 해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그동안 세계 여러 도시에서 전시를 열었던 국내외 작가들의 작품들로 한국 현대미술전을 연 첫날이었는데요. 그중 유난히 저의 시선을 끄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현실과 판타지의 경계에서 현대인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제2의 백남준이라는 영광의 별칭을 가진 정현두 작가. 이런 탄탄한 이미지로 해외에서 약진하고 있는 그의 작품은 관객으로 하여금 다양하고 자유로운 해석을 유도하고 있었는데요. 또 깨진 도자기 조각에 작가의 상상력을 더한 이 작품도 이색적인 감동을 선사해줬습니다. 네, 번역된 도자기라는 작품을 구성하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조선 백자를 그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면서 재현하시는 선생님의 그 스튜디오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2001년 여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그 어느 방송국에서 와서 그분 다큐멘터리를 촬영하고 있었고, 그 선생님께서 그 뭔가 완벽하지 않다고 여기시는 도자기를 가져다가 그거를 깨는 장면을 봤어요. 망치로 이렇게 집어들어서 깨는 장면을 보고 나름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 도자 파편 몇 개를 가지고 작업실에 와서 항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거를 이렇게 만지작거리다가 퍼즐처럼 얘네들이 딱 붙는 그 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버려진 도자기 파편을 가져다가 오브제 같은 이런 모양을 만드는 또 저의 하나의 번역된 도자기 작업이 되는 건데요. 저는 원래 이런 버려진 물건이라든지 버려진 오브제 혹은 거절된 어떤 아이디어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나의 많은 작업들은 그런 것에서 이렇게 생성이 되는 것 같아요. 이번 전시에서는 특히 톡톡 튀는 표현 방식도 눈에 띄었는데요. 화면을 종횡무진하는 작가 자신의 일상과 하루 동안 발행되는 신문을 모티브로 표현한 작가의 작품 세계. 진지하면서도 재기발랄하죠. 네, 한국 현대미술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동향까지 알 수 있는 전시회이기 때문에요. 미술 애호가들에게는 큰 축제나 다름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까지 알아온 작가뿐만 아니라 2009년에 해외로 뻗어나갈 작가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만나보시죠. 현재 어려운 시장 상황이 무색할 정도로 왕성하게 해외 무대를 누비는 작가들도 있는데요. 소나무 연작으로 유명한 사진작가 배병우. 그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스페인 그라나다 아람브라 궁전의 초청을 받아 시작한 사진 촬영 작업이 곧 마무리됩니다. 아람브라 궁전과 운치 있는 창덕궁 후원을 찍은 이 사진 작품은 올 하반기에 스페인 그라나다와 서울에서 나란히 전시됩니다. 또 벨기에 브뤼셀에서는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전시를 통해 대표작이 소개되고 있으니 대단한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인물의 특징을 잡아 만든 종이 조각품으로 유명한 유영훈 작가. 그의 작품은 스티로폼 틀에 색색의 전단지를 붙인 캐리커처풍으로 독특한 느낌을 자아내는데요. 제 작품 같은 경우는 우선은 이제 맨 처음에 제작할 때 스티로폼을 그 폼으로 이제 잡아놔요. 그리고 그걸 잡아놓고 그 위에다 종이를 붙이는 형태인데,
그러니까 종이와 스티로폼 이제 아주 조각에서는 상당히 소프트하고 가벼운 재료예요. 그래서 그게 약하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조각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미디어가 상당히 가볍잖아요, 사실. 거짓으로서 사람들한테 속일 수 있다는 그런 것에서 이제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그렇기 위해서 스티로폼을 띄우기 위해서 제가 이제 가볍게 그 스티로폼을 재료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만든 다음에 이제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채색을 하고 이제 그 위에다가 이제 다시 종이를 이제 붙이죠. 종이는 이제 그냥 일반 종이가 아니라 잡지나 그리고 이제 우리들이 대중적으로 막 접할 수 있는 뭐 전단지나 이런 것들로 하죠. 그래서 그 이유는 제가 작업을 선정하게 된 이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미디어 속에서 살고 있는 그 아이콘들이거든요, 이것들이. 그러니까 뭐 슈퍼스타나 아니면은 뭐 만화 캐릭터나 뭐 슈퍼맨, 뭐 원더우먼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데 그것들이 사실은 미디어 속에서 살고 있지 우리랑 직접적인 연관은 없거든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항상 그것들과 같이 공유하고 산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제 나름대로 캐릭터를 다시 만든 거죠. 그래서 재창조를 시킨 작품들이에요, 이것들이. 유영훈 작가의 작품은 지난 12월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린 아트페어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전시 이후 아랍권 유명 인사들의 조각품 제작 의뢰가 이어질 정도라는데요. 이 작품은 문화도시로 급부상한 두바이에서 올해 열리는 걸프 아트페어에 전시될 예정인데요. 독창적인 그의 작품이 한국 현대미술의 위상을 드높이는 기회가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영국 출신 록밴드 킨의 새 앨범 재킷 디자인에 참여한 권호상 작가도 일찌감치 올해 계획을 세웠는데요. 대상을 클로즈업한 사진을 이어붙이는 독창적인 사진 조각으로 국내외에서 찬사를 받고 있는 권호상 작가. 오는 3월 뉴욕의 한 갤러리의 초청으로 이형구, 전준호 작가 등과 함께 대규모 그룹전에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저는 사진을 통해서 조각을 만드는 작업들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는 주로 보통 사진 조각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조각의 영역을 확장하고 현대인의 어떤 삶을 보여주는 단면 같은 걸 보여주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9월에 뉴욕에서 개인전이 있어요. 아라리오 뉴욕에서 개인전이 있는데 개인전 준비를 할 테고 그리고 아모리 쇼가 앞으로 있고요. 그리고 지금 펀치 오브 베니슨 전시가 있고 뭐 그 정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국내외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작가들의 작품을 보면서 저 또한 자부심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가능성 있는 작가들의 작품은 언제 어디서나 빛을 발하게 된다고 합니다. 불황 속 진주를 찾는 안목은 바로 미술재테크의 기본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미술재테크의 김지수였습니다. 국제무대에서의 활약이 대단한데요. 세계에서 한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우리 작가들의 작품 세계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인 기자, 김지수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꽁꽁 얼어붙은 경기 속에 새해를 맞은 우리 미술시장. 거래는 눈에 띄게 줄었고요. 작품 거래가 역시 점점 낮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요.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미술시장이 좀 호황으로 들떠 있었다면 이제는 좀 차분하고 신중하게 분위기가 좀 반전되는 모습이에요. 네, 지금의 시장 상황을 악재로 볼 수도 있지만요. 한결 차분하고 냉정한 눈으로 작품들을 고를 수 있다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한동안 시장에서 넘쳐났던 투기식의 묻지마 미술 투자가 한편으로는 꺾이는 그런 기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불행 중 다행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미술품 애호가이면서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모처럼의 기회로 받아들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미술계에서도요, 거래가 위축되긴 했지만 그래도 팔리는 작품은 여전히 팔리면서 작가들도 유명하고 가능성 있는 작가들의 수준 높은 작품들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좋은 작품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끄떡없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 이제 옥석을 가려내는 안목이 미술재테크의 관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네, 보통 쓸모에 의해서 구입하는 일반 재화 상품과는 달리 미술품은 미술품만의 그 특수성을 인정해 주셔야 하겠는데요. 일단은
구매한 소장자의 마음에 든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절반의 성공은 이룬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 이외에 다른 사람들도 이 작품의 가치를 인정해 준다면 거기서부터 이제 시장성이 확보되는 건데요. 특히 해외에서도 인정을 받는 작가와 그의 작품이라면 앞으로 향후 성장성 그리고 환금성까지 보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 마음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 심지어 노랑머리 파란 눈의 마음까지 사로잡을 수 있다면 이것만큼 좋은 일이 없겠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작가들이 해외로 직접 가 전시를 여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지금 많이 보이고 있는데 해외에서 전시를 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행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해외에서 전시를 열었다는 것은 해외 미술계에 관심을 끌었다는 것이고 이것만으로도 청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얼마나 권위 있는 자리에서 얼마만큼의 비중으로 소개되는지가 중요한데요. 베니스 비엔날레나 상파울루 비엔날레, 휘트니 비엔날레 같은 세계적인 비엔날레에 초대받은 경우 세계적으로 인지도를 확보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미술관에서 초대된 개인전을 열 경우 그런 경우도 앞으로의 전망을 좋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가들은 앞으로 미술사에 있어서 커다란 족적을 남길 수 있다고 내다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어떤 세계적인 전시에서 인정받는 작가들 누가 있고 또 어떤 전시를 통해서 그런 분들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 네, 대표적인 작가로는 서도우 씨나 이불 씨 같은 경우 미국 뉴욕을 거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강익중, 최정화, 전수천 등의 작가가 비엔날레로부터 세계 곳곳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외교부 산하기구인 한국국제교류재단은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미술을 대표할 만한 작가와 작품들을 해외에 선보이고 있는데요. 이른바 국가 공인을 받은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제교류재단은 최근에 2008년, 그러니까 지난해 한 해 동안 해외에 소개했던 작품들을 한데 모아서 전시를 서울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동안 수출용으로 해외에서만 보여줬던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보여주는 만큼 유망 작품을 보기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얘기를 조금 더 해보죠.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연 해외에서 약진하는 우리 작가들, 미술 애호가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고 하는데 직접 다녀온 분이 계십니다. 제 옆에 앉아 있는 김지수 아나운서, 가보니까 어떻든가요? 네,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이번에 전시를 열었는데요. 이 상호 교류의 의미에 충실하기 위해서 해외 작가들의 작품도 많이 전시를 했었습니다. 지난 7일 열린 개막식에는요, 석철주, 정현두, 홍수연, 이수경, 신기훈, 황혜선, 김택상, 박지훈 등의 국내 작가를 비롯해서요, 안토니오 홀리오 두아르테, 루이 춘콩, 윌슨 시에 등 해외 작가들이 대거 참여해서 미술 애호가들에게 뜻깊은 시간을 안겨줬었습니다. 특히 단체 기자회견에서 쏟아진 기자들의 질문을만 봐도요, 작가들에 대한 열렬한 관심을 말해줬었습니다. 이 끊이지 않는 관객들의 발길 또한 작가들의 명성을 실감하게 해주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에 국내 현대미술을 해외에 알리는 데만 집중을 해왔었지 정작 국내에 있는 그런 미술 애호가들은 어떤 내용인지 전혀 모르고 지나가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참 의미 있는 전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요, 이렇게 해외에서 주목받는 우리 작가들 중에서 대부분 연령대를 보니까 30, 40대에 몰려 있어요. 네. 아무래도 민주화와 경제 성장을 거친 세대들이다 보니까 자유로운 환경에서 그리고 도시 문명, 대중문화에 대한 이런 확산을 체험한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혁명의 영향을 받은 그런 세대가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들은 발달한 기술을 작품에 적용하기도 하지만 작품을 일방적으로 관람객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관람객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작가로 정현두 씨가 있는데요. 정현두 씨는 우리 재테크 매거진을 통해서도 많이 소개가 된 적 있는 작가입니다. 유럽의 아일랜드와 포르투갈 그리고 호주에서 전시가 열려서 정현두 씨의 작품 로케이션이 선보였는데요. 연출된 사진이지만 이 속에는 허구와 비허구의 경계 혹은 우리들의 정체성 그리고 진실성에 대한 여러 가지 담론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뉴욕 현대미술관 모마와 영국의 현대미술관 테이트 갤러리에서 그의 작품을 구매하고 소장하고 있는 만큼 제2의 백남준이라고 유력하게 지목되는 작가입니다. 네, 저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현두 씨의 작품을 두어 번 접할 수가 있었는데요. 미술적인 감상을 넘어서 현대사회의 소외된 이면을 생각하게 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함께 전시된 이수경 씨의 도자기 파편들로 구성된 작품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독특한 구상만큼이나 시선을 계속 머물게 하는 매력이 있었습니다. 어떤가요, 조상 기자님? 예, 이수경 씨의 작품 역시 낯설지 않으셨을 겁니다. 명장의 가마터에서 나온 전통 도자기, 그러나 깨어진 이 조각들을 새롭게 이어붙여서
번역된 도자기라는 제목으로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실패나 오류로부터의 재탄생, 재발견 이런 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독일에서 개인전을 열어서 크게 주목을 받았고요. 그리고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이 주최한 아시아, 특히 한국 작가 그룹전에서도 선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석철주 씨는 안견의 몽유도원도를 새롭게 재해석한 신몽유도원도를 선보입니다. 조선 중기 최고의 걸작으로 꼽히는 작품을 현대적으로 표현했는데 복숭아라는 그 소재를 복숭아빛 형광분홍으로 표현했다는 그런 참신성이 눈을 끄고 있습니다. 네. 내 꿈을 실현시켜주는 마법사죠. 정현두 작가를 비롯해서 고전적인 도자기를 또 전통적인 산수화를 현대 감각에 맞게 재해석한 이수경 그리고 석철주 작가 얘기까지 해봤는데요. 그런데 이보다 더 톡톡 튀는 소재를 차용한 그런 작품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뭐 신문이라든가 심지어 자개까지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박지훈 씨는 신문으로 작업을 합니다. 하루에 발행되는 여러 가지 신문들을 다 모아서 그날에 있었던 사건들을 만드는 방식인데요. 제목은 어느 날 어떤 사건, 5월 21일. 그래서 날짜와 사건을 명시해주는 이런 형식으로 재치 있는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그리고 자개 작가 김유선 씨는 반짝이는 자개로 작품을 만드는데요. 1880년 여름숲 고흐 시리즈라는 작품이 지금 전시 중입니다. 고흐에 대한 경외감을 자개로 표현했는데요. 그 신비로운 느낌이 종교적이고 명상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고유의 소재인 자개가 서양화가 고흐와의 만남으로 어떻게 해석되는지 참 재밌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동서양을 넘나드는 그런 이색적인 표현력 때문에 신비로운 느낌이 들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또 해보게 되는데요. 자, 총 참여한 국내 작가만 따져봤을 때 모두 10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한 5명 정도 소개를 해드린 것 같아요. 나머지 5분도 마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임태규 씨는 자기를 주인공으로 내세워서 유쾌한 일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채로운 색감이 얼핏 보면 서양화처럼 보이지만 한지의 분체로 그린 한국화입니다. 즉 한국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홍수연 씨는 검은색, 회색 혹은 붉은색 같은 단색을 배경으로 색의 중첩 효과를 보여주는 추상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혜선 씨의 영상 작품은 차 따르는 장면이 하염없이 반복되는데요.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은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작가와 관람객들이 명상에 잠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택상 씨는 시간의 흐름을 그려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신기훈 씨는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동전이나 시계 혹은 아톰 로봇이 분쇄기에 의해서 부서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 부서지는 모습이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또 복원되면서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국내외 분위기는 좀 가라앉아 있지만 올해에도 국내 작가의 해외 활동은 여전히 계속되겠죠? 그렇다면 이번엔 방향을 좀 틀어서요. 전시가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작가들을 한번 좀 알아볼까요? 예, 사진작가 배병우 씨는 올해가 새로운 도약의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소나무 연작으로 유명한 사진작가 배병우 씨는 영국의 팝 가수 엘튼 존이 그의 작품을 고가에 구입한 것으로도 아주 잘 알려져 있는데요. 네. 해외에서 활동할 때는 비엔유라는 그런 이름으로 활동을 합니다. 이분이 2년 전 스페인 그라나다의 아람브라 궁전과 헤날리페 재단에서 공식 초청을 받았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곳에서 2년간 사진 촬영을 진행해달라는 의뢰였는데요. 그 작업이 올 초에 마무리가 됩니다. 한국 작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최초의 아람브라 공식 사진집이 스페인을 중심으로 유럽 일대에서 선보일 예정인데요. 스페인의 궁전을 찍은 이 사진 외에도 또 배병우 씨가 촬영한 창덕궁 후원 사진이 궁전이라는 주 테마로 올 하반기 스페인 그라나다에서 전시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도 동시에 선보일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배병우 씨는 지난 연말에 세계적인 경매회사인 필립스 드퓨리의 런던 전시장에서 한국 작가로는 최초의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그것이 역시 유럽에 많은 관심을 끌었고요. 또 지금 현재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고 있는 한국 문화 소개회장인 코리아 페스티벌 중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전시를 통해서 대표작 20여 점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브뤼셀이 유럽의 여론 형성의 중심지라는 점을 감안할 때 배병우 씨의 또 다른 유럽에서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네, 배병우 작가의 작품은 저도 접해봤는데요. 소나무, 바다, 산과 같은 평범한 소재에 대한 탁월한 표현력이 깊은 울림으로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한국적인 정서가 세계적인 갈채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또 이번에 유영훈 조각가도 만나고 왔는데요. 역시 국제적인 작가는 타이틀엔 다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정도였습니다. 제가 이 유영훈 작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조상 기자가 소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각가 유영훈 씨는 요즘 같은 불경기에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아랍권 유명 인사의 조각을 만들어 달라는, 그것도 14점이나 만들어 달라는 의뢰를 받았는데요. 이 작품들이 새롭게 급부상한 문화도시인 두바이에서 전시될 예정입니다. 유영훈 씨는 인물의 특징을 잡아서 캐리커처화한 다음에 스티로폼으로 큰 형태를 만들고 그 위에 전단지나 신문지들로 포장을 하고 색깔을 입히는 독특한 작품 세계를 선보입니다. 특히 해외 아트페어에서 인기가 있는데요. 지난달인 2008년 12월에 마이애미에서 열렸던 아트페어에서 그의 작품이 많은 관심을 끌었고 특히 이번에 조각 작품을 의뢰한 아랍권 한 왕자의 눈에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작품 유명인사 14명의 조각은 늦어도 3월에 아랍으로 전달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두바이에서 열리는 걸프 아트페어에서 한국 작가의 이름을 달고 전시될 예정입니다. 네. 향후 백남준 못지않게 국제적 스타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작가들 오늘 소개를 받아봤는데요. 전 세계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 중인 우리 작가들, 우리의 문화적 자긍심을 한 단계 높여준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또 미술 애호가라면, 미술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작가와 작품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네요. 조성인 기자, 김지수 아나운서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09 인생역전 올바른 재무설계부터 오늘 그 4번째 시간인데요. 사람이 돈 때문에 심각해지는 건 결혼, 출산, 은퇴 이런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을 때죠. 때문에 돈을 벌고 쓰는 일은 단순히 돈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관까지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 제 옆에 나와 있는 엉클조 조경만 대표님이신데요. 오늘도 역시 돈과 인생의 함수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텐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2030 세대 재무설계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번 시간은 4050 세대 재무설계 방향을 말씀해 주실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전에 말씀드렸듯이 20대, 30대가 지나면 시간적으로 40대, 50대가 오니까 오늘 그 얘기를 해야 되겠죠. 지난번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이대강이라고 하는 아주 30대 저보다는 아주 열혈 청년을 말씀을 드렸는데 결혼을 앞둔 오늘은 이 가상의 친구가 한 20년 지나서 40대 후반, 50을 앞에 놓은 나이에 과연 어떤 정도의 재정 상황을 갖고 있을까를 가지고 합리적인 소비를 가지고 제대로 한 경우하고 또 그렇지 못한 경우하고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네, 뭐 이대강 씨가 그 2천만 원짜리 차를 6년 동안 몰았더니 그 차의 기회 비용이 무려 1억 원에 달하더라. 이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던 기억이 아직까지 생생한데 오늘은 또 어떤 충격적인 진실이 펼쳐질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작해 주시죠. 예, 먼저 한 가지 질문을 좀 들어가겠습니다. 네. 요새 에리나 씨가 TV를 보다가 그 중년에 들은 친구가 왜 같이 시작하고 같은 대학을 나와서 저 친구는 저렇게 멋진 차를 끄는데 나는 왜 이럴까? 이런 광고. 압류, 압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출발선상에서 같이 있었는데 네. 어떤 일정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저 친구는 멋진 차를 몰고 있고 나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해서 부러워하는 그 광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차로 대변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우리 사회에 시간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점점 보기 좋은 모델과 또 나는 왜 이럴까 하는 모델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대강 씨의 모습에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자, 먼저 20대의 이대강 씨가 한 20년이 지나서 48세, 50을 앞에 둔 나이에 자산과 부채를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자산이 2억, 뭐 예금이나 또 주식 뭐 이런 것들로요. 그다음에 연금을 위한 자산이 한 2억, 그다음에 주거용 주택이 한 5억, 그다음에 투자부동산이 2억. 그래서 자산이 한 11억 정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분명히 제가 시뮬레이션을 보니까 이런 정도의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것과 관련해서 대출이 일정 부분 있겠죠. 처음에 뭐 3, 4억짜리 집을 살 때 한 1억 원 정도의 대출이 있었고요. 또 이리저리 갖게 되는 대출이 뭐 투자부동산이라든가 또 뭐 이런저런 대출이 한 5천만 원 있어서 1억 5천. 그래서 자산의 합계에서 부채 합계를 빼면 9억 5천만 원 정도. 뭐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못나지도 않은 평균 이상의 상황을 제가 예를 가상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의 자산과 부채를 갖기 위해서는 먼저 소득이
맞벌이 소득으로 한 700만 원 정도요. 뭐 40대 후반이니까 웬만큼 직장에서의 위치도 그렇고 이 정도는 소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생활비나 교육비, 이자 및 부채 상환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일정 부분의 돈이 한 들어가고요. 또 나머지 단기, 중기, 장기 그다음에 보장성 보험에 들어가는 리스크 관리 비용 해가지고 한 40% 정도 해서 한 100% 정도의 돈을 700만 원에서 이렇게 소비와 그다음에 저축이나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면 20년 후에 아마 저런 모양의 자산과 부채 현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그래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나도 저 정도는 됐다 아니면 저 이상인데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반대로 평균 이하의 이대강씨를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그 버릇을 못 고쳤습니다. 그저 여전히 대강대강. 그런다면 그것도 상황이 좋은 경우를 좀 예상해 봤는데 금융자산 5천만 원, 그 다음에 연금자산 5천만 원, 그 다음에 주거용 주택 3억 원, 그 다음에 투자부동산 1억 원. 그래서 종합 5억 원의 자산을 갖고 있는데 그중에서 부채들이 뭐 이리저리 있겠죠. 제가 가장 최소한의 부채만 예상해 본다 하더라도 1억 원 정도의 부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순자산이 4억 원이 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까와 경우와 비교해서 2배와 그다음에 반이죠. 아까는 10억 가까운 순자산이었는데 지금 이분은 이제 4억 정도의 순자산밖에 갖고 있지 않죠. 이런 경우는 물론 소득도 적습니다. 혼자 벌기 때문인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400만 원 정도의 소득 중에서 생활비, 교육비, 뭐 이자 및 부채 상환 이렇게 필요한 돈의 상당 부분을 쓰고 실제로 저축하는 부분은 굉장히 적게 나타난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이런 현금 흐름, 소득과 소비, 저축의 형태가 20년 동안 특별한 계획 없이 계속되다 보면 20년 후에 조금 전에 보신 2대강 A 케이스와 2대강 B 케이스 이렇게 분명히 나눠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예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누구든지 현재 생활을 가지고 몇 가지의 변수를 가지고 10년이나 20년으로 예측해 보면 내가 2대강 A처럼 될지 2대강 B처럼 될지를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좋은 아마 예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같은 출발선에서 분명 시작을 했는데 미래가 달라지는 이렇게 다른 도착 지점에 가 있는 이유만 잘 알아도 우리가 해결 방법을 좀 쉽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표님, 이 49살의 가난한 이대강 씨 지금 20년 동안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렇게 일이 전혀 달라지게 펼쳐지는 건지 예. 혹시 맞벌이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문제가 됐나요? 예,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물론 맞벌이를 하고 소득이 많다 적다에 따라서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단정 짓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문제로 결국은 이제 그 결론이 내려진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다면 이대강 씨의 서로 다른 모습이 지나간 10년을 한번 보면 왜 그런지 이유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40대 접어들어가지고 이 주택이라고 하는 문제가 누구에게나 가장 큰 관심사죠. 40대에 들어서면 심리적으로도 집이 없으면 조금 쫓기는 듯하기 때문에 30대 후반부터 자기 집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런데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고 강의를 하다 보면 수도권의 집과 또 지방의 집, 수도권 내에서도 진짜 수도권과 서울 굉장히 요지의 집, 이거에 따라서 집에 대한 개념이 너무 차이가 많기 때문에 결국은 어디에 살 것인가, 그게 뭐 교통의 편리성, 그 다음에 직장하고 가깝고, 그 다음에 학군, 무슨 쇼핑에 가깝다, 뭐 이런 편의성 여러 가지 문제를 다 고려해서 고민을 하시겠지만 과연 내가 어디에 살 것인가의 문제 때문에 결국은 집의 문제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1차적으로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부탁을 드리기는 내가 어디에 살 것인가를 결정할 때 더 근본적인 것은 내가 전체적으로 버는 돈 중에서 이 정도의 돈은 주거용 주택에다가 배정을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셔야지 전체를 보지 않고 나는 10억짜리 집이 먼저 필요해라고 생각하신다면 결국 상황이 나중에 가서 꼬이고 꼬여서 잘못 실행한 거에 대해서 다시 번복을 하게 된다면 결국 손해보는 건 내 돈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주택의 문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자녀 교육인데요. 뭐 이 정도 나이에 아마 자녀분들이 좀 빠르면 대학을 막 준비하는 시기 들어가거나 또는 이제 중고등학교 때 한참 많은 아마 교육비를 요구할 때입니다. 공교육과 사교육 합해서
또 분위기가 교육 열풍에 따라서 물론 이것도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관련이 깊게 했죠. 공부를 잘해서 뭐 저쪽 강북에 살다가 좀 해볼 만하다 그러면 목동으로 가고 목동에서도 좀 괜찮아지면 또 강남에 가서 한번 붙어보겠다고 하는 뭐 이런 좀 그 경쟁 심리가 아마 지난 10년 동안 굉장히 많은 문제를 만든 주요 원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5년을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집과 자녀 교육. 근데 그 문제 때문에 앞으로 5년 이후면 바로 닥칠 이 은퇴 후의 문제하고 그때 필요한 자금의 문제, 그다음에 삶의 질, 뭐 이런 소득과 소비, 앞으로 놓여진 더 큰 문제. 실제로 48세 이대강 씨, 50이 안 된 이대강 씨의 모습을 보면 부인의 평균 연령까지 감안한다면 실제로 인생의 반 조금 넘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미 꼬인 상태에서 뭔가 다시 의욕을 가지고 하려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앞으로 10년의 문제를 고민하는 중요한 시점이 되지 않으면 안 될 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바로 이 시점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네. 그래요. 아무래도 그 집 살 때 그 대출 보통 대부분들이 다 끼고 사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네. 이 집을 위해서 대출을 받는 순간부터 사실은 돈 문제가 시작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또 그 이후에는 자녀들 교육비 때문에 돈 태클이 들어오는 거고 예. 그 이후에는 또 결혼 자금 대주느라고 그죠? 네. 예, 등골이 휘면서 정작 본인들의 은퇴 이후의 생활은 이제 준비를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 네. 펼쳐지는데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사회적으로 은퇴 후에 노부부의 삶에 대한 사회적 이슈도 크게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 어떻게 하면 좀 자녀들한테 눈치 안 보고 떳떳하게 노년을 좀 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뭐 미혼의 에리나 씨께서 너무 많은 분까지 다 네.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니까 저도 또 상당히 놀랐습니다. 이 교육의 효과인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 하여튼 은퇴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좀 보자라고 하면 좀 과제가 여러 개가 되죠. 일단 눈앞에 닥쳐 있는 지금 벌어진 집, 그다음에 자녀 교육, 또 말씀하신 뭐 자녀 결혼, 은퇴 이렇게 몇 가지의 문제를 놓고 보면 진짜 실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 현재 4050 세대의 문제인데 초점은 은퇴입니다. 은퇴. 예, 그래서 제가 은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48세 이대강 씨가 10년을 준비해서 58세 정도에 은퇴를 하면 78세까지 한다 하더라도 20년. 네. 부인이 뭐 여성의 평균 연령이나 또 결혼할 때의 차이까지 생각한다면 30년 정도를 사실 감안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10년을 준비해서 지금부터 준비해서 10년을 준비해서 30년을 살 수 있다는 건 이건 굉장히 어려운 과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택과 자녀 교육 때문에 지금 꼬여있는 상황을 어떻게든 빠른 시간 내에 그렇다고 뭐 오늘 내일 문제는 아닙니다. 뭐 1, 2년 정도 시간을 두고 한번 합리적인 우리 가족에게 맞는 합리적인 수준을 결정해 보는 게 그 주택과 자녀 교육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4050 세대의 첫째 과제입니다. 이건 물론 은퇴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대화를 좀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제가 해보니까는요, 저희 아이들하고 마주 앉아서 이런 얘기를 보니까 아이들이 요새는 빨라서 그런지 충분히 다 공감을 해요. 그래서 아빠 이건 내가 해보겠어요 라고 하는 부분, 또 아빠 이건 도움이 필요하니까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자녀 교육의 문제라든가 또 이런 주거의 어떤 지역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다 협의가 될 수 있는 나이죠. 4050이면 이제 아이들이 어린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네. 좀 그런 면에서도 좀 대화를 나눠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좀 이런 개념일 수도 있는데 은퇴의 개념을 조금 다시 설정하는 걸 제가 권유를 드립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55세나 60세 은퇴를 대부분 예상하실 겁니다. 이 내용을 접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선진국에서는 55세나 60세는 1은퇴, 첫 번째 은퇴이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 또 10년 동안 아직까지도 뭐 60대가 건강하고 힘이 넘치니까 10년 동안은 제2은퇴를 위한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소득이 낮더라도 뭐 친구가 하는 일을 도와준다거나 또는 내가 그냥 허드렛 일이라도 한다거나 그래서 생활비 정도를 벌면서 10년 정도의 은퇴를 늦추는 것을 제1은퇴와 제2은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뵈는 많은 분들이 70세가 되더라도 뭐 저보다 더 건강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이제는. 예. 그래서 노약자
적자가 아니라 오히려 청춘 같은 느낌의 그런 생활을 한 10년 정도 더 지내시고 70세부터 진짜 은퇴를 맞이하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단순히 돈을 많이 쌓아두었다 그래서 은퇴 후의 생활이 행복해지는 것만은 아니로군요. 뭐 돈 관리는 물론이고요. 친구 관리, 건강 관리, 또 꾸준히 뭔가 할 수 있는 일까지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텐데요. 하지만 그래도 역시 중요한 거는 맨 마지막에 언급을 하신 역시 돈이 되겠죠. 뭐 최근에 평균 수명까지 연장이 되면서 70, 80, 길게는 90까지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요. 이럴 때 4050 세대 때 잘 재무 설계를 잘 짠다면은 은퇴 후의 생활이 훨씬 더 좀 편안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면 재무 설계할 때 어떤 점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 좋을까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관심이 있는 돈 분야로 한번 집중을 해보죠. 네. 첫 번째는 이 부동산에 대한 생각이십니다. 부동산에 대한 생각이 그동안 우리나라가 한 20, 30년 동안 부동산이 굉장히 많은 재테크의 좋은 수단으로 지배적으로 왔기 때문에 특별히 4050 세대는 이 생각을 못 벗어나십니다. 저는 거의 만나게 되면 제가 한 50% 이상은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제가 도와드릴 게 없네요 라고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 부동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과연 최고의 투자인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한번 가지시고 그래도 맞는다고 하면 뭐 제가 못 말립니다. 그렇지만 한번 다시 재고해 볼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부동산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내가 살기 위해서 갖고 있는 집, 또 하나는 진짜 투자용.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주거용 부동산은 어디에 내가 은퇴 이후에 살 것이고 도시에서 살 것인가 고향에 그 자연 속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도시 가까운 근교에다가 전원주택을 져놓고 살 것인가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상황이 나타나기 때문에 뭐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생각은 다 틀리실 줄 알지만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전체 가지고 있는 순자산의 30%에서 50% 이상을 넘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은퇴할 쯤에 집 한 채만 덜렁 있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혹시 여러분들? 집을 어떻게 방 하나를 월세 주고 이렇게 월세 받으면서 사실 게 아니시라면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의 7, 80% 이상이 집으로 되어 있으신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모든 분들은 은퇴 준비를 사실 합리적으로 못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은 30% 이상을 넘지 말고 부동산이 정 좋으시다면 투자용 부동산으로 임대소유득이 나온다든가 또는 나중에 매도해서 양도 차익이 발생할 수 있는 좀 그런 쪽에 부동산으로 좀 생각을 좀 바꾸시는 걸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이고요. 두 번째는 금융자산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뭐 예금, 그다음에 뭐 주식 펀드, 그다음에 보험 이런 여러 가지 금융자산이 많이 있을 텐데 이런 것을 세 분야로 나눠보면 첫 번째는 금리자산입니다. 금리자산은 언제든지 내가 찾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수익이라는 부분하고는 무관하지만 안전합니다. 그렇죠. 은행 예금이죠. 그래서 금리자산의 일정 부분 또 투자자산, 펀드나 주식 이런 것들은 투자자산입니다. 이거는 뭐 이렇게 최근처럼 손실을 많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가슴 뛰는 일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적정 비율 이상 가지 않으셔야 되죠. 물론 수익을 근거로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일정 부분 넘으셔도 되지만 너무 과감하게 이때 4050 세대 문제를 일으키신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연금자산입니다. 연금자산은 실제로 연금 개시 이후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나오는 어떤 멈추지 않는 샘물과 같은 거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일정 부분 도움이 되실 거기 때문에 금융자산을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구분해서 관리하시도록 말씀드리고 있고요. 세 번째는 4050 세대는 연봉도 높고요. 가진 자산도 있기 때문에 이 세금의 문제가 여러분들을 적지 않게 괴롭힐 겁니다. 연봉이 한 5, 6천 이상 정도 되시는 분들은 연말정산이나 이런 걸 할 때 세금 떼어나가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마다 소득세는 적정한 세금을 매번 떼어가는데 이걸 뭐 적법한 범주 내에서 절세 방안을 찾으셔야죠. 그래서 소득공제 상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활용해서 가능하면 내 돈에 대한 지킴을 철저하게 하시는 거. 상속증여세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 4050 세대에서 자산이 한 20억 정도 되시는 분들은 이런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뭐 10억 있는데 아까 이대강 씨 10억 정도인 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근데 몇 억 있다고 막 상속증여세 고민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들은 그냥 쓰실 만큼 쓰시다가 돌아가셔서 뭐 집 한 채 남겨두시고 몇 억 남겨주셔도 절대 상속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고민을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번째는 이것만 되면은 앞에 문제들이 거의 다 해결됩니다.
말씀드리는 전문가 도움을 좀 받으시는 걸 제가 특별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따가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뭐 부동산과 금융자산, 유동성과 안정성, 수익성, 그다음에 절세 문제, 특별히 법률적인 문제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내 자산을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 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내 걸 좀 봐주셔야지 나중에 나타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그 걱정을 덜 하시기 때문에 4050 세대에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도움을 받으신다면 아마 아무런 문제 없이 앞에 말씀드린 부동산의 문제, 금융자산의 문제, 세금의 문제를 포함해서 무난한 해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뭐 2030 세대하고 비교해 보면요, 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돈 쓸 곳이 많은 것이 바로 4050 세대의 특성인 것 같은데, 때문에 돈을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잘 쪼개서 쓰느냐, 여기에 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조경만 대표님 같은 분들의 이제 조언을 듣는 것 역시 귀중한 시간이 될 텐데요. 대표님, 끝으로 4050 세대들에게 돈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것만큼 좀 주의해라 하는 돈 관리 어떤 철칙 같은 거 있으면 좀 알려주시죠. 예, 뭐 앞에서 대략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 안 드린 한두 가지 정도를 좀 고민해 본다면 제가 이런 분들을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위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은퇴를 하고 나서 정년퇴직하실 때 한 2, 3억 정도의 퇴직금을 받으신다면 이걸 또 달려들어가지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뭔가를 해보자고 얘기하는데 이때 이걸 뺏기신다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위험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좀 생각을 해보시도록 제가 아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신다면 이제는 일할 힘도 나를 받아줄 데가 없기 때문에 그 최소한의 돈만큼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유일한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떤 투자를 하자고 하는 것 또는 뭐 동업하자고 한다든가 뭐 이거 괜찮은 상품이니까 뭐 이런 걸 과다한 수익률을 근거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주변에 달려드는 사람들은 굉장히 인간관계를 통해서 망가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위험 관리를 특별히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 가지 은퇴 이후에 나타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의료비도 이제는 몸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의료비가 들어갑니다. 물론 건강보험 혜택을 좀 받으신다면 그런 분들이 많이 커버가 되겠지만 내가 좀 더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돈이 자기를 지켜주는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건강의 위험, 투자의 위험,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이렇게 엮이는 위험. 네. 그렇게 얘기 되겠죠? 뭐 그다음에 소득이 꾸준히 발생해야 되는데 부동산 중심으로 갖고 있다가 최근처럼 뭐 임대가 안 됩니다. 뭐 그 가게가 나갔는데 새로 들어온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공실된 건물 바라보면서 이렇게 계속 손가락 발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 중심에 뭐 여러 가지 나타날 수 있는 위험들을 잘 감안하셔서 위험 관리 문제를 고민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는 좀 너무 많은 리스크를 안지 마시고 좀 안정적인 자산을 만드셔야 됩니다. 주택의 문제도 좀 일단락, 내 세대에서는 이 정도. 그다음에 아이들 교육 문제, 또 은퇴 문제.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을 잊지 마시고 꼭 유념해 두시고요. 세 번째는 이런 행복한 은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될 것들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1은퇴, 2은퇴, 내가 언제부터 또 행복한 은퇴의 여러 가지 조건들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신다면 아무런 아마 문제가 없이 잘 여러분들이 4050 세대를 마무리하면서 행복한 은퇴를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개인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요. 경제 활동을 하는 주 연령층인 2030 세대부터 그 20년 후인 4050 세대의 재무 설계에 관한 주의사항 그리고 요령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다음 이 시간에는 6070 세대에 관한 내용인가요? 그렇게 하시길 원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6070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사실 없습니다. 60세 되신 분들이 가끔가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은퇴 앞두신 분들이 내가 갖고 있는 퇴직금 받아가지고 우리 아이들 결혼 비용 해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제가 잘라서 말씀드립니다. 해주고 나중에 얹히지 말고 해주지 마시고 당당하게 살아가시라고. 6070한테는 그 말씀밖에 없고요. 좀 낮춰가지고 청소년들, 뭐 10대 또는 아직 10세가 10살이 안 된 친구들, 자녀들이죠.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을 위한 청소년 경제교육이라든가 자녀 금융교육, 그거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요새 뭐 조그마한 그 아이들 경제교육 시설까지 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청소년 경제교육 정말 잘만 가르쳐 놓는다면은 거액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보다 훨씬 값진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 시간 역시 많은 기대 바랄게요. 조경만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설 연휴 앞두고 물가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시죠? 게다가 이번 설 연휴엔 직장인들이 평균 25만 원 정도 지출을 예상하고 있다니까 이 또한 부담이실 텐데요. 그렇지만 이번 설 연휴만큼은 경제 걱정, 재테크 걱정 잠시 접어두시고요. 가족들과 훈훈하고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대신 새해부터는 저희가 여러분들의 재테크 고민 덜어드리기 위해 또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재테크 매거진 이것이 돈이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재테크로 꼭 부자 되세요. 고맙습니다.